네, 요즘 수학 교과서 하면은 꼭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내 아이의 수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로 풀어내는 유쾌한 수학 강연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수학 교과서 하면은 꼭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인데요. 저만 해도 암기 세대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과 친숙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다학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부모님들 스토리텔링 수학하면은 좀 의아하고 좀 고민이 되시고 하실 텐데요. 도대체 누가 이 책 쓴 거야?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바로 오늘의 강연자신데요. 저자가요. 네, 광주에 와서 이분의 강연을 듣는다고 하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안병곤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삼 회 때 그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시청해 주어서 수학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수학교육에 관한 사회적인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의 구성 배경이라든지 그 내용의 특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강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3회 때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새로운 교과서의 효과적인 수학학습법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때 제 기억에 강연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께 질문 세례를 받으셨었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강연 끝나고 나서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예. 그 방송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5천 명 가까운 분들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송 내용은 수학교육에 관한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점 제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 들었던 분들 중에서는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래서 오늘은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때 3회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떨리셨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예, 항상 마이크 앞에서는 긴장하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청중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안병곤 교수님의 강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내 아이의 수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자는 이와 같이 부등호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질문 두 가지를 받습니다. 수학 공부는 머리가 좋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 300억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평생 동안 10%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활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 끈기와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끈기와 노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수학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학부모님들과 수학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 말 맞습니다. 역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수학 이거 배워서 어디 사용하느냐? 그 말을 또 많이 듣습니다. 특히 수학에 힘든 학생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수학자 플라톤이 처음으로 학교를 만들었을 때 만든 교과목에는 산술과 기하학이 대표 과목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교문에다 말하기를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산술과 기하학이었기도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과학기술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암호기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IT 기술의 밑바탕에는 모두 다 수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이 수학에 대한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수학 교과서 내용의 구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발달에 알맞는 수학적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그림은 1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에 나오는 국가지수에 관한 그림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주선을 타고 외계인이 지구로 놀러 옵니다. 이랬을 때 지구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숫자 공부를 하지요. 여기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해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제시되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통계학에 나오는 야구 경기입니다. 이 야구 경기를 통해서 대표각과 삼포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에 적절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어떤 타자가 어떤 투수한테 강하고 어떤 투수가 어떤 타자한테 약한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모두 통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소재를 통했을 때 중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재로서는 활동적 수학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그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답변합니다.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래서 제가 교육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알겠냐, 알겠느냐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hear and I forget. 나는 들으면 잊어버리고, I see and I remember. 보면 기억을 하고, I do and I understand. 활동하라.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해야 될 일이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학 교과서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활동을 보면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수학 시간에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몸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온 동네 소풍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 이런 활동을 우리는 진정한 활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나오는 각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 합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이 활동 1에서는 세 각의 크기를
각도기를 지어서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즉 측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활동 두 번째에서는 이와 같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있는 세 각의 크기를 잘라내어서 한 군데로 모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측정 활동이나 조작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지도했을 때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제시된 활동들의 예이기도 합니다. 선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선수학습이라는 것은 선행학습과는 다릅니다. 선수학습이라는 것은 예컨대 내가 5학년이다 라고 했을 때 4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 선수학습입니다. 이 선수학습을 선생님들은 전시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6학년 것을 미리 담궈서 배워버리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이걸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선행학습은 선수학습과 같은 의미였는데 왜곡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선수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 곱하기 5를 보면 이와 같이 2를 5번 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곱셈에 대한 선수학습은 덧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눗셈 12 나누기 3이라는 것은 12에서 3을 똑같은 수를 빼가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뺄셈이라는 것은 나눗셈의 선수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분수, 소수 도입할 때 소수 도입은 분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은 소수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는 이와 같이 앞에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 점에 꼭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꼭 수업 시작 전에 예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계산과 선수학습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이러한 증세가 있을 때 그 증세 처리 방법을 알면 오늘 이 강연에 참여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2. 틀린 학생의 대부분은 다 이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다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학생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답이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 2분의 1, 여기 3분의 1 있지 않느냐. 총 5칸 중에서 2칸 색칠이 됐으니까 5분의 2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등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등분한다는 생각에 오류를 보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 이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오류를 이렇게 하는 학생이 또 있습니다.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강압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분을 합니다. 2분의 1은 6분의 3, 3분의 1은 6분의 2. 합쳐놓고 보니까 총 12칸 중에서 5칸. 그래서 12분의 5다.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도 또 하고 싶지 않지요. 이 학생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직사각형 하나가 기준인데 헷갈리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우리 선수학습은 무엇일까?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에 나왔던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답 과정이죠. 2분의 1은 6분의 3으로, 그리고 3분의 1은 6분의 2로,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6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나에서 했던 것은 직사각형이 2개 있는데, 큰 직사각형이 2개 있는데 A는 하나지 않습니까? 왜 이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4학년 때 배웠던 선수학습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기준량 똑같이 나눈다는 것에서 틀린 경우가 있고, 기준량을 잘 모르는 경우, 이 학생은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이런 답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있는 학부모님들 자녀들은 전부 다 다와 같은 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거에 관한 선수학습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분모가 같은 진분수 덧셈을 알아보자는 것이 있습니다.
시연이네 집에서 시연이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시연이는 4분의 1을 먹고 친구들이 4분의 2 조각을 먹었습니다. 모두 몇 조각, 얼마를 먹었는지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계산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왜? 기준량이 정확하고 똑같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5학년 때 나오는 분모가 되는 분수 덧셈이라는 것은 4학년 때 이 공부를 잘한 학생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이때 맨날 계산만 하고 있으니 의미 파악을 못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5학년 때 분모가 다른 분수 덧셈에서 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학적 의사소통은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수학적 의사소통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가 맞으면 다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정에서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그걸 우리는 수학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가 뭐냐?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농장에 돼지와 닭이 9마리 있습니다. 이 모두 다리를 합쳐보니까 24개였습니다. 돼지와 닭은 각각 몇 마리일까요? 아마 가장 흔하게 푸는 문제 중에 하나지요.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답안지를 보면 우리 대학원 다니는 선생님들한테 자기 반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객관식으로 낸 반도 있고 주관식으로 낸 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아주 극단적인 답안지를 쓴 2개의 답안지를 제가 여기다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 A라는 학생 답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안 봐도 압니다. 3 곱하기 4, 돼지 3마리가 다리 4개씩 12개라는 것이죠. 이 A라는 학생이 수학에 관한 전보문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은 6 곱하기 2, 그래 닭은 6마리가 다리 2개씩 12개죠. 그래서 이 학생은 객관식일 때 너무나 당연하게 완전한 점수를 다 받은 것이죠. B라는 학생은 문제의 풀이 과정을 매우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A의 답안지하고 B의 답안지하고 어느 답안지가 앞으로 수학에 대한 미래가 바뀌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B이기를 학수고대하겠죠. 그런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제시된 것을 빵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객관식으로 A라는 답안지 빵도 이렇게 겉보기에는 완전합니다. B라는 답안지도 이와 같이 겉보기에 완전합니다. 그랬더니 A라는 학생의 답안지의 속을 들어봤더니 완전히 빵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공갈빵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녀의 답안지가 공갈빵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B라는 답안지는 이와 같이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학이라는 것은 B와 같은 답안지, 객관식보다는 서술형 답안지,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의사소통이라는데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표현하는 것을 수학적 의사소통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알았던 지식을 정착화시킵니다. 내면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쓰는 거라든지 읽는 거를 통해서 많은 자기가 알았던 것을 확신에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문의 유형에 대해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발문 유형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발문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발문해서 선생님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소극적입니다. 이들은 나몰라라는 형태죠. 이것보다 더 좋은 발문은 이와 같이 선생님이 발문했는데 학생들이 답변을 합니다. 조금씩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발문은 학생이 발문해서 선생님이 답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발문은 뭘 것 같습니까? 학생이 발문해서 스스로 답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학생이 발문해서 스스로 답변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업이 진행됐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수학적 힘이 길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교재, 모든 교재들의 구성 내용의 배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2부에서 수학 내용의 특성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일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수학의 학습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 학생을 A와 B로 나눠서 이 빵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게 느낌이 확 오네요. 그 공갈빵이 아닌 정말 꽉 찬 단팥빵 같은 그런 학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속이 꽉 찬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요즘의 학생들을 보면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머릿속으로 몇 번 굴리고 나서 답을 내는 경우가 많죠. 어렸을 때부터서 수학적 과정을, 풀이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은 미래에 그 학생의 수학적 힘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내 자녀는 풀이 과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습관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매우 바람직한 수학 습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학습 내용을 하다 보면은 꼭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을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학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예. 드는데요. 근데 대부분 여기 오신 그 학부모님들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애들은 지금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과 현실 사이에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이 자신 있다 그러면 믿고 끝까지 학생을 믿고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뭐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라.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학부모님들이 성질이 너무 급합니다. 그 학생들을 다룰 때 보면 100m 선수 다루듯이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100m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마라톤입니다. 어렸을 때 수학적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그 학생은 중고등학교 갈수록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갖고 이런 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 그 학생의 장기적인 수학적 체력은 매우 향상될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수학 강연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교수님, 1부에서는 수학 학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부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학부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을 위해서 실제 수학 내용의 특성, 이제 예전하고는 달라져서 초등학교 수학 내용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지, 그걸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네, 안병곤 교수님의 2부 강연 계속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2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다 상세화시켜서 수학 내용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예전에 부모님들이 다니던 학창시절하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학 내용에 관해서 지도하다 보면 이 쉬운 것을 어떻게 가르치지 방법이 없습니다. 쉬운 것을 더 쉽게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초등학교 수학에서 만든 수학적 지식은 평생 동안 수학적 지식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맨 처음에 만들 때 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학적 지식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형성 단계의 특성으로서는 추상성과 형식성과 이상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수학에 대한 부진아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수학은 추상성이라든지 형식성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건너뛴 학생들은 수학을 아주 쉽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수학 지식의 발전 단계입니다. 일반성과 특수성입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학 지식의 정리 단계입니다. 수학은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가, 계열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적 기호 3이 있습니다. 3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가락 3개 이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적 기호인 3, 이거 추상성의 극치를 이루는 수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여기에 과일이 있습니다. 필기도구가 있어요. 동물들, 이와 같이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3을 들어 집합해서 공통적인 특성이 뭡니까? 다 3개씩이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3개씩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숫자 3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이 수 3이라는 것은 추상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구체물 들어 집합해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는다는 것이 추상이랍니다. 그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많은 특수 사례들 중에서 공통 속성을 매우 잘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색깔, 크기, 냄새 이런 건 버리죠. 서로 다른 요소는 버리고 공통적인 특성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학생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추상성이 길러집니다. 그럼 방금 했던 이 내용을 더 간략히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구체물 사과 3개가 있습니다. 그는 구체물일 따름입니다. 이거를 읽을 때 셋이라고 있습니다. 그 셋은 우리가 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타낼 때는 수 3으로 나타냈죠. 앞으로 수학적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추상성을 갖는 수 3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수학적 용어인 직사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태극기 상자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유리창 모양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교과서 모양, 여기는 책걸상 모양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공통 특징이 뭡니까? 이 5가지. 모두 다 사각형이고 한 각이 모두 90도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 특징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다. 이때의 직사각형은 추상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추상성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수학적 의미를 부여한 이러한 직사각형이 앞으로 수학 공부의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추상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는 것이 어디냐? 교과서입니다. 문제 열심히 푼다 해서 절대 이런 거 형성되지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학생.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적 기호라든지 수학적 용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마치 영어의 단어 뜻을 암기한 것처럼 이해한 것처럼 수학적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상성에서 덧셈에 관한 오류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떠한 추상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57 더하기 98을 매우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7하고 8을 대서 15, 그리고 5하고 9를 대서 14.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78에다 12를 더했는데 받아 올림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 626에서 328을 더했는데 15자리까지 받아 올림은 매우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쳤습니다. 100의 자리를 놓친 것이죠. 그럼 뺄셈에 관한 오류를 보겠습니다. 이 뺄셈 오류를 본 이런 현상이란, 뺄셈은 덮어놓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답을 보면은 62에서 32를 뺄 때 받아 내리기까지는 매우 잘했습니다. 그런데 15자리에서 또 놓쳤습니다. 지쳐버린 것이지요. 세 번째에서는 58 빼기 43 있는데 받아 내림을 안 해도 되는데 받아 내림을 해놓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대학원 다니는 선생님들께 이와 같이 덧셈 뺄셈의 오류 경향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해서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이 이렇게 신기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문제점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이 학생들은 십진법의 개념 형성, 추상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까? 다 배웠습니다. 단지 잊었을 따름이 있지요. 그럼 배운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즉 선수학습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125를 써보시오 했을 때 이런 학생의 상당수는 이렇게 씁니다. 아름답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에 배웠던 학년의 공부가 적당히 배우고 문제풀이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이전에 우리는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맨 위에 구체물들이 있죠. 123이라는 것은 백판이 1개 있고 신막대가 2개, 낱개로 3개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을 놓치고 아랫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피아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학년 전반기까지는 구체적 조작물을 통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애가 덧셈 뺄셈 연산에서 자주 오류를 보이면 옆에서 괜히 열내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구체물로 해서 도와주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 하다 보면 125라는 것은 100 더하기 20 더하기 5입니다.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죠. 125.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물과 같이 해주면 십진법의 개념은 형성될 것이고 받아 올림과 내림을 못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식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2 더하기 4가 있습니다. 32 더하기 4는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루자리를 맞추라는 것이죠. 가운데서는 이루자리 계산했죠. 맨 나중에는 15자리 계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덧셈에 관한 형식성을 알아보면 이와 같이 덧셈의 형식성은 자릿수를 맞춘다. 그리고 이루자리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받아 올림이 있는지 있지 않도록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편리합니다. 그럼 수학에서 편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을 하는데 이루량이 적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이루량이 적을 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사고 시간이 짧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풀어가는데 이루량이 적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식성을 갖추는 것은 이와 같이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또 이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민이 이야기입니다. 동민이 어머니가 피자 한 판을 사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동생 네 사람이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동민이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겠습니까? 제가 실제 피자 나눠진 그림을 봐봤습니다. 사사분면에 있는 피자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그것이 내한테 오지 않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피자 한 판을 4등분 4개로 똑같이 나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똑같이 나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머릿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나눈다고 말은 하긴 했는데 똑같이 나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대상으로 수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이상성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상성은 어디에 존재할까? 우리 인간의 사유힘, 머릿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직선과 원을 그릴 때 직선은 자를 대고 그릴 것이고 원을 그릴 때 컴파스로 그리죠. 제 아무리 정확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그건 단지 직선하고 원에 가까울 따름이지 진짜는 없습니다. 그는 머리 상상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했던 이런 것들은 지식의 형성 단계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질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식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식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일반성과 특성인데 여기에 있는 이 문제, 분모가 다른 분수 덧셈은 영원한 학생들의 골칫덩어리지요. 여기에 또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서로 다른 분수 분모를 상대편에 곱해줬습니다. 분자 분모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최소 공배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 최소 공배수를 사용한 학생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수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 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즉 중학생이 되면 어떤 형태로 가는가?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수를 사용했던 것을 문자를 사용해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성이라 그럽니다. 초등학교 때 이와 같이 수를 사용한 계산을 잘하는 학생들은 문자 사용 후 계산을 잘합니다. 토대가 돼서. 그러면 이 문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버리면 수를 집어넣어버리면 초등학교 문제가 다 되겠죠. 이때 수를 사용했던 것이 문자화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성이라 그럽니다. 문자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걸 특수성이다. 초등학교 대부분들은 공식을 만드는 과정보다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숫자 같은 것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각형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각형에서 이런 사각형을 일반 사각형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제약을 가합니다. 어떤 제약을 가합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 뭐라고 합니까?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에 또 제약을 가합니다. 어떤 제약을 가합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사변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지요. 평행사변형에다 또 제약을 가합니다. 어떻게? 네 각이 같은 평행사변형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것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계속 특수화, 제약을 가함으로써 특수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각형에서 이와 같이 정사각형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특수화라 그럽니다. 그런 정사각형에서 이와 같이 사각형으로 향하는 것을 일반화라 그럽니다. 그런 일반성이라는 것은 수학을 확대하고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계통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통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수학습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2학년을 보면 곱셈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곱셈 지도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덧셈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덧셈에서 흔들렸던 학생은 곱셈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에 가면 지수가 나옵니다. 지수는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했을 때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는 곱셈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내용을. 여기서는 제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고등학교 가면은 지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수학적 용어 있죠. 로그입니다. 로그는 지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을 바탕으로 곱셈이, 곱셈을 바탕으로 지수가, 지수를 바탕으로 로그가 이루어지죠. 이런 것을 우리는 계열성, 계통성, 위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학은 계열성이 강하다는 말은 혹시라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곱셈 공부를 할 때 결석을 했다. 그 학생은 학습 결손이 일어나서 다음에 지수와 로그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하는 일이 선수학습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과거의 학습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함으로 해서 오늘 수업에 보람을 찾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은 계열성 때문에 매우 학습 결손이 일어나서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다음은 논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한테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의 유도 과정을 말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책에 나오지요. 예, 책에서 나오는데 출발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5학년 때 나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절대 학생들 야단치면 안 됩니다. 관심이 부족한 것이죠. 여기에 사다리꼴 넓이 공식은 이와 같이 평행사변형에서 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디서 유도됩니까? 이와 같이 직사각형에서 유도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어디서 유도될까요? 모든 넓이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할 때는 반드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했을 때 이 학생은 평생 동안 평면도형의 넓이의 근본 시작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학생한테 내 아들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이러한 절차로 해서 설명을 하더라. 대단히 공부를 잘한 것입니다. 논리성이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말로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 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한 학생입니다. 여기 한 문제를 더 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도 됩니다. 나는 논리성이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 A4 용지를 제시했습니다. A4 용지의 가로 세로가 여기서 이런 형태로 제시됐을 때 가로 길이는 29.7cm이고 세로 길이는 21cm가 A4 용지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 21cm의 크기를 30cm 자를 사용해서 30등분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안 봐도 압니다. 21 나누기 30은 0.7. 그래서 30cm 자로 0.7마다 눈금 표시를 하겠죠. 그러다가 대여섯 번째쯤 갔을 때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하더란 것입니다. 30cm 자를 눕혀서 이렇게 재어보니까 1cm마다 눈금에 표시를 하면 30등분이 됩니다.
이 학생은 닮음과 비례 성질을 써서 설명을 매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논리성이 뛰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논리성이라는 것은 이론적 근거를 분명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논리성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논리성이라는 것은 언어, 말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형식적 조작기인 중고등학교는 반드시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여기 수학은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수학에 관한 노벨상입니다. 2014년 올해가 수학의 해입니다. 필드상을 받았던 4사람들입니다. 이 4사람에는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초, 중고 시절에 그 많은 노력을 해서 공부를 시켜놨더니 이와 같이 어른이 됐을 때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에 나온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수학교육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죽이는 문제풀이 중심. 오늘도 아마 열심히 문제만 풀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수학을 마치 로봇처럼 가르친다는 것이죠. 왜 가르쳐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로봇처럼 정서가 메말라 있는 그러한 수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단계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발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수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잘 실천하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수학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자녀분들의 이 수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곤 교수님의 2부 강연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저는 2부 강연 들으면서 덧셈 뺄셈 그 아이들의 오류 있잖아요. 저한테는 조금 귀엽게 느껴졌는데 제가 사실 부모가 돼서 자녀가 그러면 참 속이 터지겠죠. 네, 또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말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생들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좋습니다. 즉,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것보다 한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풀고 나서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 조건을 바꿨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습관화시키면 그 학생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광주에 와서 교수님 강연을 들으니까 더 구수하고 좋은 게 약간 그 사투리가 곱하기를 곱하기, 뭐 공식을 답변을 못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더 구수하고 광주에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사투리입니다. 사투리를 생각하다 보면 강의의 초점을 놓치거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분이라 꼭 집어내서 다음부터서는 더 좀 노력을 해서 그런 사투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구수하고 더 좋았어요. 네.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3회 강연 때 안병곤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강연장을 나갈 때 그 부모가 강연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아이의 수학 실력을 결정짓는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부모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요, 꼭 댁에 가셔서 자녀와 함께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학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아래 수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청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